우리나라의 인구 고령화는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고, 그렇게 된 이유는 바로 합계 출산율이 전 세계에서 가장 낮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이거는 정말 전 세계 그 누구도 가보지 않은 길을 현재 우리가 지금 가고 있는 거다. 이것은 우리에게 엄청난 재앙이 될 수도 있다. 이현웅 교수의 경제포럼, 우리나라의 고령화 그리고 저출산,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현재 위기 상황을 지난 편에 이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목을 제가 초고령 사회, 한국의 미래는 있는가? 이렇게 제목을 잡았어요. 사실 초고령 사회 하면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한 20% 정도를 넘으면 초고령 사회라고 얘기하는데요. 올해는 한 19% 남짓 될 거고, 내년 정도면 초고령 사회로 갈 거라고 보는데, 현재 지난 시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의 합계 출산율이 전 세계에서 너무 낮기 때문에 이 초고령 사회로 가는 속도가 전 세계에서 굉장히 빠르고, 아마 2050년 정도 되면 전 세계에서 초고령화 정도, 고령화 정도가 아마 가장 높은 정도 수준까지 갈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미 초고령 사회라고 얘기해도 뭐 크게 무리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어서 현재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 잠깐 보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의 그 총인구를 한번 볼까요? 총인구가 현재 우리나라가 그 2022년 기준으로 보면 5,167만 정도 됐고요. 이 정도면 옆에 보시면 2020년에 5,184만 명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2020년이 피크였고요. 그때부터 인구가 점점 줄어들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앞으로 계속 인구가 줄어들 거다. 그래서 오른쪽을 보시면 인구 성장률이 나와 있는데, 플러스로 나와 있는 것도 인구가 늘어난다는 것이고, 마이너스면 줄어든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현재 2022년 이미 0.19%를 이렇게 마이너스 성장을 하고 있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20년이 피크고, 이제 21년, 2년, 3년 계속 줄어드는데, 이 줄어드는 속도가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점점 가팔라지고 있다. 어느 정도 가팔라지냐면, 여기 보시면 보통 인구가 늘어나느냐 줄어드느냐는 두 가지를 보면 되잖아요. 하나는 얼마나 태어나는가, 또 얼마나 돌아가시는가, 이렇게 두 가지를 비교해 보면 되는데, 우리 2020년을 보시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2020년에 소위 사망자가 36만 명 정도 되었는데, 태어난 숫자는 25만 명이었어요. 그때 0.78명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합계 출산율이. 그걸 이제 차이를 보면 무려 11만 명이나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매월, 매달 1만 명씩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거고, 이 속도가 점점 더 빨라지고 있다. 그래서 2040년이 되면 한 해에 27만 명이 줄어들고, 이게 2010년이 되면 50만 명 정도 줄어들 거다. 뭐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 정도는 제가 볼 때는 상당히 낙관적인 가정에 입각한 거예요. 이 오른쪽에 보시면 지금 이 통계청에서 추계한 자료거든요. 최근에 나온 자료예요. 참고로 지난해 12월에 나온 자료인데, 여기 보시면 그 고위, 중위, 저위라는 게 있잖아요. 빨간색이 고위, 그리고 녹색이 중위, 그리고 이제 회색으로 나타나는 것이 이제 저위인데,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합계 출산율이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를 이제 가정한 거예요. 그래서 합계 출산율이 뭐 1.34명 정도 되는 것도 비교하고, 그리고 이제 1.08명 정도 되는 경우는 어떻게 될 거냐 이렇게 본 건데, 여기 지금 보여드린 것처럼 좀 전에 그 총 인구도 그렇고, 여기 지금 출생 아수, 사망자 수를 이제 추계한 것은 앞으로 좀 떨어졌다가 1.08명까지는 늘어날 거야,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1.08명까지 지금 상황으로 보면 제가 볼 때는 올해 이제 0.6명대로 떨어질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속도로 가면 더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1.0명 이상으로 이렇게 끌어올리는 게 정말 쉽지 않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정말 잘해야 되죠. 할 수는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제 앞으로 나중에 어떻게 하면 되겠는지 제 생각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어쨌든 그렇게 이 숫자마저도 그렇게 뭐 우리가 희망 섞인 그런 가정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이대로 될 것이다 이렇게 볼 수도 없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우리 보시는 것처럼 여기 보통 우리 인구 피라미드라는 거 있잖아요. 인구 피라미드 하면 사실 정삼각형이 일반적인 피라미드잖아요. 우리 이집트 피라미드 하면 다 정삼각형으로 생겼잖아요. 근데 이게 사실은 피라미드가 아닌 상황으로 가는 거예요. 인구 항아리가 돼버리고
나중에 인구 역삼각형 구조, 피라미드가 뒤집혀진 상태까지 2050년이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건 무슨 얘기예요? 어린아이들 숫자보다 나이 든 인구의 숫자가 점점 늘어나서 지탱을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역삼각형이 되면 어떻게 해요? 이게 쓰러져 버리잖아요. 그래서 지탱할 수 없는 상황으로 우리가 가고 있다. 이제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고령 인구만 늘어나서의 문제가 아니라 생산 연령 인구, 보통 15세부터 64세까지의 인구가 줄어들어요. 그래서 총 인구도 줄어드는데 생산 연령 인구는 2018년부터 이미 줄어들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 줄어들기 시작했는데 이 비중을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전체 인구에서 생산 연령 인구, 그러니까 15세부터 보통 64세까지 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 이게 2016년에 73% 피크를 찍고 그 다음부터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줄어든다. 다시 말씀드리면 생산 연령 인구는 줄어드는데 고령 인구는 자꾸 늘어나니까 우리가 과연 어떻게 지속 가능하냐, 어떻게 우리나라 경제가 살아날 수가 있겠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그걸 이제 본격적으로 나타난 것이 여기 통계청에서 나타나 있는 이 자료예요. 좀 전에 본 그 자료에 이제 나와 있는 건데 여기에 보시면 생산 연령 인구가 여기 위에 있는 거잖아요. 위에 있는 그 짙은 파란색인데 이게 이제 2020년, 22년부터 계속 줄어들고 있잖아요. 그래서 계속 줄어들고 있고 반대로 고령 인구는 계속 늘어나고 있어서 이게 나중에는 만나잖아요. 그래서 2060년이 되면 거의 이제 비슷한 수준까지 가고 나중에 이제 역전 현상까지 가는 거예요.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02명 정도의 합계 출산율이 유지가 된다고 볼 때 그런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희망 섞인 그런 전망이고 그렇게 안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되면 정말 우리나라는 소멸할 수도 있다는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우리나라 여기 보시죠. 이게 이제 OECD 이제 하고 이제 비교한 거, 우리나라 보통 OECD하고 많이 비교를 하잖아요. 우리나라 이제 OECD 회원국이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 보시면 생산 연령 인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5세부터 64세까지 인구 100명당 고령 인구가 몇 명이냐 이렇게 볼 때 한국은 현재 2022년 기준으로 보면 지금 한 40명 남짓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명의 젊은이가 100명의 그 청장년이 한 40명 정도의 고령 인구를 이제 소위 그 부양하는 거죠. 그런데 이 정도 수준이 어느 정도냐면 다른 나라들하고 비교해 보세요. OECD에서 꼴찌예요. 그러니까 OECD에서 아직 우리나라는 굉장히 젊은 인구인 거예요. 근데 문제는 합계 출산율이 제일 낮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그 소위 고령 인구를 부양해야 되는 그 부담이 점점 빠르게 가장 빠른 속도로 늘어나서 2072년 앞으로 50년 뒤면 전 세계에서 단연코 1등이 된다. 맨 왼쪽에 그 파란색으로 표시된 거 있잖아요. 한 120명 정도까지 올라간다. 100명의 청장년이 120명의 고령 인구를 부양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까지 간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2072년이 너무 미래잖아요. 먼 미래. 한 2050년까지만 가도 거의 100명 대 100명 정도 될 거고요. 뭐 그 정도 아니어도 지금 100명 대 40명 정도였는데 금방 이게 100명 대 50명을 넘고 60명, 70명 이렇게 되면서 점점 부양해야 되는 부담이 점점 더 심화될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반면에 유소년 인구, 보통 이제 어린아이들, 보통 15세 미만, 그러니까 14세까지의 인구를 보통 우리 유소년 인구라고 하는데 유소년 인구는 72년 고점을 찍었어요. 그때 몇 명이었냐면 무려 1386만 명이었어요. 1386만 명이었는데 그 이후에 계속 줄어들어서 현재는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앞으로 이제 3분의 1로 계속 떨어질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학령 인구가 자꾸 줄어들고 그러게 되니까 학교가 지금 현재 다 만들어져 있는데 문 닫는 학교가 많이 늘어날 거고 그냥 그 학생 숫자에 비해서 선생님 숫자가 더 많을 수도 있어요. 지금 여기 보시면 2020년 보시면 학령 인구가 현재 초등학교는 한 270만 명이 있고 여기 보면 대학교가 한 210만 명까지 이렇게 있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게 얼마나 빠른 속도로 줄어드는지 보세요. 한 20년도 되지 않아서 거의 절반 가까이 확 줄어들어 버려요. 이렇게 줄어드는데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그러한 문제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뭐 학교 줄어들면 뭐 거기에서 고용하고 있는 우리 선생님들이나 아니면 직원들은 뭐 다른 데로 옮겨가면 될 수도 있는데 더 심각한 문제는 이 아이들이 앞으로 이제 청년이 되고 장년이 될 거잖아요. 이 청장년이 돼가지고 앞으로 고령 인구를 어떻게 부양해야 될 거냐.
정말 심각한 문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그러면 이 인구 고령화가 뭔데 왜 이게 심각하냐 계속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것 때문에 이제 소위 얘기하는 청장년이 고령 인구를 부양하는 것이 정말 심각한 문제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게 얼마나 심각하냐면 이런 거예요. 예전에 우리나라가 1970년대, 80년대까지만 해도 거의 두 자릿수 성장을 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경제 성장의 기적. 그래서 뭐 전 세계적으로 보면 거의 그런 기적을 이룬 나라가 없었어요. 우리 앞서서 뭐 일본 정도 그랬고요. 또 우리나라랑 비슷하게 싱가포르, 홍콩, 대만 정도였어요. 그리고 이런 나라들의 여러 가지 특징이 있는데 그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젊은 인구가 계속 빠르게 늘어난 거예요. 특히 이제 농촌 지역에다가 또 도시 지역으로 산업화되면서 막 도시에서 소위 이제 생산 활동을 할 수 있는 인구가 굉장히 빠르게 늘어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소위 얘기하는 경제 성장이 고도화될 수 있는 중요한 원인이 된 거예요. 물론 그것만 있지는 않아요. 그거와 동시에 뭐 여러 가지 시장 경제가 확산이 되고 또 수출 주도형 성장 전략을 잘 썼고 또 거기에다가 정부가 굉장히 경제 성장을 독려하는 여러 가지 정책을 또 제대로 잘 쓴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 바로 젊은 인구가 굉장히 빠르게 증가했다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지금은 인구가 젊은 인구가 늘어나는 게 아니라 감소하고 반대로 고령 인구가 늘어나고 있으니까 문제다 하는 건데 실제 제가 그 연구한 거 하나 제가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 건데요. 이게 뭐냐면 고령 인구가 늘어날 때 우리가 보통 고령 인구 고령화를 population aging이라고 하는데 population aging이 늘어날 때 그럴 때에 경제 성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지? 이걸 이제 연구한 건데 이게 그 2017년에 그 일본 정부의 그 연구 프로젝트가 있었어요. 일본 학자들이 대부분이었는데 저하고 고려대 신관호 교수 그리고 아시아개발은행에 있는 박동현 박사가 이제 함께 참여해가지고 인구 고령화가 정말 경제 성장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지?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는 어떤 영향을 미칠 거야? 이런 것을 그 연구한 그런 프로젝트를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걸 발표한 논문 여기 제목이 이거고요. 65세 이상의 고령 인구가 10%포인트 정도만 늘어나면 GDP 성장률이, 실질 GDP 성장률이 평균적으로 3.5%포인트 감소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얼마나 심각한 얘기냐면 우리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2022년에 한 18% 남짓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일본이 어느 정도냐면 한 22년에 한 29% 정도 됐거든요. 한 10%포인트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 정도 수준까지만 올라가면 우리나라의 잠재 성장률이 3.5% 감소한다. 그게 무슨 얘기예요? 우리나라의 현재 GDP 잠재 성장률이 한 2%에서 한 2.5%, 한 2%밖에 안 돼요. 결국 무슨 얘기예요? 마이너스 성장으로 갈 거라는 거예요. 요즘에 이제 한국은행이라든가 여러 이제 연구 보고서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우리나라가 정말 그렇게 될 수도 있겠다. 지금 2%가 아니라 1% 그러한 잠재 성장률로 떨어질 거고 0%로 가고 마이너스 성장으로 갈 거다. 뭐 이런 연구 여러 가지 보고서가 나오고 있는데 이 연구 보고서는 제가 2017년에 낸 거거든요. 그때 이미 그런 상황으로 갈 거다. 전 세계 인구 고령화 많이 진행된 나라들 자료를 다 모아가지고 보니까 그렇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나라 한때는 젊은 인구 가지고 고도 성장을 해서 그걸 갖다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인구 보너스라고 그래요. population bonus 이렇게 보통 얘기하는데 이제는 인구 재앙, 그래서 demographic burden이라고도 하는데 인구 오너스, population 오너스다. 그래서 이거 이제 정말 거꾸로 이제는 인구가 젊은 인구가 아니라 나이 든 인구가 점점 늘어나면서 그 나라의 경제 성장에 굉장한 부담을 가져올 수밖에 없다. 뭐 그런 얘기고요. 또 하나의 그 연구 결과를 더 제가 소개해 드리면 이것도 저의 연구인데요. 저와 이제 고대 그 신관호 교수 공동 연구 이거인데요. 이거는 뭐냐면 그 연구의 이제 후속작인데 이 고령화가 계속 진행될 때 경제 성장에 어떻게 영향을 주느냐 이게 그냥 단편적으로 그래 뭐 10%포인트 높아지면 뭐 마이너스 3.5 이 정도 경제 성장 잠재력이 떨어질 거야 이렇게 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고령 인구 비중이 계속 더 높아지잖아요. 우리나라 계속 더 높아지잖아요. 뭐 10%에서 15%, 20% 계속 높아지면 이게 고령 인구 비중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생산 연령 인구 부족은 자꾸 감소가 더 커져가지고 결국은 인구 고령화가 경제 성장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점점 더 커지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비선형으로 영향을 준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nonlinear effects of
Population Aging on Economic Growth. 제목이 그거예요. 점점 더 상황이 더 나빠질 거다. 그게 이제 더 심각한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학술적으로 저희가 뭐 SHI 저널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저널에 출판한 그러한 논문이기도 합니다. 또 하나 이제 그러한 또 이것도 뭐 신관영 교수와 같이 이제 공동한 연구인데 계속 이제 연결이 된 그러한 그 결과예요. 이거는 그러면 그래 인구 고령화가 계속 진행되면 경제 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쳐? 왜 그렇지? 그래서 여러 가지 요인을 분석해 보면 가장 중요한 경로가 뭐냐면 소위 얘기하는 총 요소 생산성이 낮아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소위 얘기하면 생산성, 일반적으로 노동 생산성 얘기하는 거 많이 있잖아요. 노동 생산성뿐만 아니라 그 나라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자본까지 포함해 가지고 어느 정도 소위 GDP 아웃풋을 만들어내느냐 뭐 이런 건데 인구 고령화가 계속 진행이 되면 이 생산성 자체가 떨어진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시면 그렇잖아요. 인구 고령화가 되면 당연히 그 나라의 생산에 참여하는 인구가 어떻게 돼요? 전반적으로 다 고령화 되잖아요. 지금도 우리나라 보시면 기업체 가보세요. 예전에는 20, 30대였는데 점점 나이 든 분들이 점점 많아요. 아무래도 생산력이 떨어지죠. 뭐 그런 면에서 이 총요소 생산성에 부정적 영향을 주고 또 그것이 이제 경제 성장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거다.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 요인이 있어요. 아까 말한 것처럼 소위 수요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또 생산을 해가지고 이걸 갖다가 이제 고령 인구를 부양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나오는 뭐 소위 얘기하는 세금을 더 많이 걷어야 되고 뭐 그렇기 때문에 또 생산 효율을 또 떨어뜨리고 또 그래서 경제 성장을 또 부정적으로 소위 저하시키는 또 뭐 그런 결과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쨌든 이 생산성 저하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 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뭐 저의 저의 연구만 소개를 하면 그래 뭐 당신은 그렇게 했지만 믿기가 좀 어려운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한국은행의 최근 연구 결과를 하나 제가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그걸 하기에 앞서서 제가 이거 뭐 나중에 경제 성장 문제도 있긴 합니다만 양극화 문제를 특별히 이제 연구한 그 결과를 이제 보여드리려고 해요. 좀 전에 이제 주로 이제 고령화가 되면 경제 성장이 굉장히 위축이 될 거고 그래서 이게 구조적인 경기 침체를 가져올 거다. 뭐 그런 얘기를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게 노인과 청장년 간의 양극화가 많이 나타날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노인과 청장년 간의 그런 부의 양극화, 세대 갈등뿐만 아니라 노인 간의 부의 양극화도 굉장히 심각할 거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이건 이제 그걸 보여준 거예요. 이거 보시면 이게 한국은행 연구 보고서에서 나온 건데요. 여기 빨간색으로 나타난 왼쪽 그림을 보시면 연령대별 소득 불평등도 추이예요. 뭐 그냥 여기서 일일이 뭐 숫자 의미를 설명드리긴 좀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60세 이상 집단을 볼 때 소위 그 연령별로 볼 때 60세 이상 보니까 특별히 소득 불평등도가 더 높아지더라. 뭐 그 정도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게 그러면 국가 간에 비교를 해보면 어떤데, 이렇게 오른쪽에서 보면 OECD 국가들하고 이렇게 비교해보면 우리나라의 그 노인 빈곤율이, 노인 하면 보통 65세 이상 이렇게 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노인 빈곤율이 단연코 1등이다. 단연코 1등이에요. 그래서 40.4%다.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뭐지? 이렇게 그냥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런 거예요. 전체 노인들이 계시잖아요. 65세 이상 인구가 지금 한 1,000만 명 정도 될 거라고 보는데요. 1,000만 명을 딱 일렬로 줄을 세웠어요. 소득 수준으로. 그럼 그 중간 500만 명 딱 수준에 되는 분이 계시잖아요. 그럼 그분의 소득이 있잖아요. 그분의 소득이 예를 들어서 1년에 1,000만 원이라고 그래요. 그 1,000만 원의 절반, 500만 원이 안 되는 분들의 그 숫자를 셀 수가 있잖아요. 그분들의 비중이 얼마 되냐. 그게 40%나 된다는 거예요. 그게 양극화가 굉장히 심하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무려 40%나 되는데 OECD 평균은 14%밖에 안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전 세계적으로는 자살률이 제일 높다고 하고 특히 OECD에서도 단연코 1등이에요. 근데 그 자살률이 제일 높은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노인 자살률이에요. 우리나라가. 이 노인 자살률도 굉장히 심각한 문제다. 그래서 출산율이 낮아지는 것이 경제 성장 잠재력도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세대 간 갈등도 가져오고 뿐만 아니라 노인 간의 그런 부의 양극화가 심화되고 그래서 노인을 빈곤하게 만들어서 노인이 불행해지고 그래서 자살하는 그러한 정말 비참한 그러한 상황으로까지 몰리는 문제가 정말 심각한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거 말고도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우리나라 국방 문제.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의 그 상비군이 한 60만 명 정도, 약간 지금 안 된다고 그래요, 이제는. 60만 명 안 되는데, 좀 전에 보셨잖아요. 우리나라의 그 아이들 태어나는 숫자가 이제는 25만 명도 안 되는데, 애들이 그 한 20세가 되면, 20년 뒤면, 결국은 우리 이제 군대에 가서 복무를 해야 되는데, 그 25만 명이 다 가서, 20만 명이 다 군대 가서 근무하나요? 아니잖아요. 우리나라는 남성밖에 안 하잖아요. 10만 명밖에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 어떤 보도에 보니까 제가 그 외신 보도인데 그 제가 어딘지 제가 깜빡 잊어버렸습니다만 우리나라의 최대의 적은 북한 말고 하나 더 생겨났다. 그게 바로 뭐냐면 저출산이다. 저출산. 출산율이 줄어드니까 군대를 유지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이거 어떡할 거냐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뭐 계속 그래가지고 뭐 군 현대화 해가지고 뭐 첨단 그러한 여러 가지 뭐 무기를 막 도입하고 아무리 그래도 결국은 인간이 기본적으로 필요하잖아요. 군인이 필요한데 이 군인이 60만 명이 아니라 앞으로 10만 명까지 떨어지면 과연 이게 북한하고의 어떤 대치 국면에서 과연 우리가 국방을 제대로 해낼 수 있을까 하는 이런 문제가 있고요. 또 하나는 아까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인구 고령화가 계속되면 젊은이가 100명의 젊은이가 100명의 노인을 부양해야 되고 나중에 100명이 아니라 120명도 부양해야 되는데 결국 그게 무슨 얘기예요? 젊은이가 세금을 내서 그 세금을 낸 거 가지고 아니면 연금 보험을 들어서 그거 가지고 노인들의 여러 가지 사회복지 혜택 그리고 또 연금을 이제 나중에 지급을 해야 되잖아요. 그게 가능하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여태까지 말씀드린 것은 우리나라의 인구 고령화는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고 그렇게 된 이유는 바로 합계 출산율이 전 세계에서 가장 낮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이거는 정말 전 세계 그 누구도 가보지 않은 길을 현재 우리가 지금 가고 있는 거다. 이것은 우리에게 엄청난 재앙이 될 수도 있다. 일단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을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감소시켜서 이게 2%가 아니라 1%대, 더 나가서 0%대 마이너스로 갈 수 있고 이것이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을 가져올 수도 있고 또 뿐만 아니라 소득의 분배에 있어서 아니면 부의 분배에 있어서 소위 세대 간의 양극화도 가져오고 노인 간의 양극화도 가져와서 사회적인 불안이 될 수도 있다는 거고요. 또 뿐만 아니라 그게 아니라 우리나라에 있어서 국방 문제에 있어서 정말 북한이 아닌 또 다른 적이 나타났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또 더 나아가서 우리나라의 부동산 문제와 같은 그러한 문제가 이제는 계속 사놓으면 오를 거야. 뭐 그러한 세상이 아닐 거다. 전혀 다른. 여태까지 어쩌면 지난 한 7, 8년 아니면 더 길게 3, 4년 동안 우리가 고도 성장기에 우리가 경험했던 그때는 또 인구도 계속 빠르게 늘어났잖아요. 그때에 그냥 사두면 집값이 오르는 그래서 우리의 소위 얘기하는 재테크의 방법은 그냥 집을 그냥 주택담보대출 해가지고 돈을 빌려가지고 집을 사두면 그냥 집값이 올라서 내가 그냥 중산층이 되는 그런 세대는 지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이번 2편에서는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다음 3편에서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게 축복이 아닌 재앙일 수도 있는 이 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우리가 해결할 수 있겠느냐 그 문제에 대해서 한번 같이 여러분들하고 함께 머리를 맞대며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